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보짜리 다리. 영화 마라톤에서 마음을 울린 대사입니다. 주인공 초원이는 5살 지능을 가진 20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년입니다. 올바른 명칭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톡은 소셜 로봇과 함께 치료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 효과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로봇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소셜 로봇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하셨는데요. 우선 이 소셜 로봇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한 단어여서 단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사용했던 소셜 로봇이라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로봇이 모방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감정이 보통은 눈이나 아니면 입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데 로봇이 눈 맞춤 그리고 눈 모양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표정을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개발한 로봇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태왕 박사님께서는 혹시 이런 소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소셜 로봇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는 페퍼라는 소셜 로봇을 만드는데 이게 심지어 대화하고 개인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어떨 때는 물건을 팔았습니다. 핸드폰을 팔았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핸드폰을 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인천공항에다가 소셜 로봇가 설치될 거고 그럼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우리나라에 소개도 받고 또 다른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병원에서 직접 치료로 쓰인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치료로 쓰인다는 거는 이제 로봇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친구처럼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이 놀랍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싶은 로봇은 제가 막 힘들 때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가족들한테 말하면 가족이 금방 막 훈수를 두잖아요. 그게 막 힘든데 제가 막 10번을 얘기해도 로봇이 그래 너 잘했어 그런 로봇을 좀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곧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적으로도 이미 다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이게 돈이 얼마가 들까? 세 번째는 이게 산업으로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까라는 시각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전혜경 박사님께서는 소셜 로봇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파로라고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노인성 우울증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같이 이렇게 교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이 파로라는 로봇 어떻게 보면 소셜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자폐증 환자 또는 자폐증 우리 아동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시장도 커질 것이고 특히 우리 아이의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넓게 보면 앞으로 시장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좀 연구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로봇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로봇이 아까 파로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름이 비슷해요. 저희 건 카로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개발하신 로봇이고 애초에 이제 그 로봇을 조금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신과 문제나 신경과 문제나 이런 발달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광범위하게 쓰려고 개발을 하셨어요. 이제 그 첫 번째 순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 연구를 한 거고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성이나 이제 의사소통이나 표정을 읽는 능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말하자면 치료자로 투입을 시켜서 사람이 치료한 것과 어느 정도나 비슷한
효과를 갖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전체적인 과정은 사람이 이미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로봇이 어떤 반응의 알고리즘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로봇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또 아이가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반응을 로봇이 어떻게 읽어서 또 반응을 해줄 것인지, 그거를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그 방향을 훈련이 아니라 공감이나 또는 이제 너무 빨리 훈수두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거는 그 방향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함을 네, 느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막 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로봇은 네. 계속해서 받아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꼬마들이랑 이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일단 로봇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로봇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예. 더구나 우리 카로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해도 상대방이 화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중요하네요. 굉장히 수용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고, 그 반응이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반응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예. 애매하고 좀 미묘하고. 근데 로봇의 반응은 확실하기 때문에 훨씬 쉽고,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반응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의 매개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로봇으로 치료한 경우하고 사람이 치료한 경우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결과가 이제 저희가 세운 가설은 적어도 로봇이 이제 똑같은 훈련을 받은 치료사와 동등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가설이었고요. 적어도 로봇이 개입한 경우와 치료사가 개입한 경우가 거의 효과가 비슷했고, 오히려 초기에 효과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로봇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로봇이 훨씬 좋았던 것은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는 기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놀이하는 기술이 굉장히 미숙하고 반복적이고 자기만의 놀이를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인과 또는 상대방과 놀이를 주고받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는 사람보다 로봇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어요. 아마도 아이들이 로봇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좀 인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이들이 치료실에 오면은 선생님하고 뭐 하고 놀았다 이런 얘기를 집에 가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별로. 근데 로봇 얘기는 끊임없이 집에 가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보고하고 로봇이 이랬다, 가로가 저랬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표정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어떤 단서나 큐를 읽는 거를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로봇이나 기계에서 오는 자극을 훨씬 더 편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혹시 자폐증 환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사물을 대하는 게 더 익숙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관계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인 것 같아요. 사물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조작할 수 있고 항상 거기에 있고 이렇게 분류와 유목화가 가능하고, 근데 사람은 너무나도 가변적이잖아요. 늘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거를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보다는 사물이 훨씬 더 편안한 경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써 있는 어떤 이야기 또는 그냥 어떤 팩트들 이런 걸 더 편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폐 스펙트럼이란 무엇인가요? 자폐 스펙트럼이라 함은 이제 두 가지의 핵심을 갖고 있는 이제 핵심, 소위 이제 증상 또는 증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 양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성을 가진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발달이 좀 빠르게는 태아기부터 또는 아주 유아기 초기부터 뭔가 전형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두 가지 가장 이제 특징적인 행동 양상은, 첫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고 이제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내렸을 때 가장 심한 경우는 말을 전혀 못하고 눈맞춤도 전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전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해서 뭔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자고 하는 거에 반응도 없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쪽 끝에는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도 있고 굉장히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친구도 원하고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이런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짐작하고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 때 광원에서 프리즘을 촥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광원에 해당되는 것이 말하자면 상호작용의 결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관심사가 굉장히 좁고 강렬하고 변하지 않고 나만의 관심사가 있고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쉽게 공유하거나 변하게 만들기 힘들고 그리고 행동이나 사고 양상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패턴화되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그런 거가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것도 역시 뭐 우리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까 초원이 말씀도 드렸는데 초원이가 보면은 6시가 되면 꼭 어떤 TV 프로를 봐야 되고 얼룩말무늬가 있으면 꼭 그거를 가서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말도 이제 반복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반복적이고 남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하는 것부터 이쪽 끝에는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거를 정말 사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자기만의 특성이 있지만 그거를 열심히 추구해서 전문가가 되는 수준의 그런 것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할 때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그런 어려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그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는 그런 아동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원인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 있을까요? 그걸 밝히는 게 이제 지금 숙제이고요. 원인은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원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을 고칠 수 있고 하는 걸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유전자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병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 유전자의 어떤 형태의 변이가 생기는 거. 그건 유전자의 뭐 염기 서열의 변화이기도 하고 이미 뭐 수태 이후에 그 이후에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2차적인 변형이기도 하고 아무튼 유전자의 원인이 1차적인 거고요. 이미 유전자 중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원인을 제공할지도 모른다고 밝혀진 유전자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뇌 발달의 문제를 밝혀내는지까지는 아직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인 거죠. 단일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게 내 탓이 아닐까 예. 또 시작을 해서 그 두려움, 예.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닐까 또는 임신 중에 뭐 아주 사소한 거 뭘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닐까 뭐 타일레놀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시는 거고 아이가 이제 교육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다른 아이가 되는 거니까 네. 그때부터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자원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주 충분한 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주 전문화되어, 그러니까 발달장애에 전문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충분하게 보급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말씀대로 안전망도 필요하고 어떤 교육 시스템도 좀 많이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조금 크면서 뭐 불안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불안이나 어떤 경우에서는 그 불안이 높아지다 보면 조금 공격적인 행동이나 네. 뭔가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까지 같이 노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의 잘못이나 또는 아이 자신의 잘못이나 뭐 훈육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회적 관점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이 처음 이제 세상에 이것을 자폐증 내지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건 1943년입니다. 레오 케너라는 분이 요런 이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잘 맺지 못하거나 아이들 11명 케이스를 모아서 뉴욕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고 이 의학과 과학 기술의 발전과 발맞춰서 이제 유전 연구라는 게 시작되고 뭐 생화학 연구라는 게 시작되고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을 이제 거치면서 뭐 이런 유전 연구
화학적인 연구, 뇌 이미징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께도 이게 마지막 도전해야 되는 과제처럼 되어 있는 정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발전을 해가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다양성이 생기거든요. 과학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과제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냥 동시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다 보니까 완치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 이게 애초에 생겼던 어떤 유전자의 문제 또는 유전자의 변이, 뇌기능의 발달 문제가 완전히 소실되는 것을 완치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재 기술로서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와 엄마들의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네. 활성화돼서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이 나오고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나 뭐 그런 센터나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 있는지. 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이런 게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전에 이미 20, 30년을 이 주로 부모 활동가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결과 이제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지역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지역마다 거기서 정보도 얻으시고 치료 프로그램도 연결받으시고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부모님을 교육하는 데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많아야죠. 네,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제 교육 수준이나 그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발전한 정도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아야 되고 훨씬 더 다양해야 되고 사실 더 앞서 가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아이의 행동이 조금만 이상해도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과연 과잉 행동장애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자폐 스펙트럼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그 말씀하신 과잉행동장애, 이제 정식 명칭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고 약자로는 ADHD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병이고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한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가 갖고 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흔한 거죠. 그래서 ADHD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ADHD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행 기능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주의 집중력 또는 뭔가를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순서에 맞게 수행을 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문제, 충동을 조절하는 문제 이런 거에 어떤 문제 또는 결함을 갖는 이것도 역시 신경 발달 장애이긴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그런 관심사나 이런 게 근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ADHD를 의심하는 어떤 행동 양상들, 주의 집중을 못하고 지속 시간이 짧고 막 금방 산만해지고 뭐 꼼지락거리고 앉는 자세가 나쁘고 뭐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불쑥 껴들고 불쑥 대답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ADHD의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거기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맺는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관심사의 문제가 같이 있다면 그거는 ADHD를 먼저 진단해서는 안 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먼저 평가를 해서 나머지를 배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두 가지는 많이 공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40% 정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ADHD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조금 더 커지겠죠. 예.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자폐 스펙트럼과 ADHD 같은 발달 장애 치료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ADHD는 사실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정신자극제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종류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계열의 약물을 쓰면 그런 인지적인 문제, 충동 조절 문제가 아주 현저히 좋아집니다. 실제로 약을 일정 기간 치료를 한 다음에는 약을 끊고도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약물 연구나 또는 뭐 인지 기능 향상시킨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는 이게 다양하고 아주 어린 시절에 생기고 포괄적인 영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치료도 역시 굉장히 다양해야 하고 그 아이 하나하나에 맞춤형이 돼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치료가 이 아이한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에게 또 효과가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효과 연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주 확립된 수준은 아니고 저희가 했던 뭐 소셜 로봇 연구나 아니면 특수교육이나 아니면 뭐 사회기술 훈련 영역에서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연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ADHD만큼 그렇게 많이 뭐 오랜 기간 활발하게 그렇게 되었다고는 조금 보기 어렵고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 환자라는 이제 하는 분들 중에 우리가 저 초등학교 때 산만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잘 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폐증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는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자폐증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자꾸 뇌 연구하면서 뇌하고 관계된다는데 ADHD에도 뇌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 겁니까? 예, ADHD는 더 많이 밝혀져 있는 편이고요. 자폐증은 뇌에 굉장히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ADHD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한된. 그러니까 이 수행 기능을 관장하는 조절하는 전전두엽과 뭐 기저핵 같은 몇 가지 부위들이 굉장히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자폐증 같은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부위 한 부위도 문제지만 그것을 서로 간에 연결해주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얼굴을 알아보게 얼굴을 구분하게 하는 부분과 뭐 그 얼굴을 알아보고 그 이후에 뭐 행동을 모방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의 네트워크가 약하다든지 뭐 눈 맞춤을 하는 부분과 그것을 뭐 언어적인 신호로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신호로 전환해주는 그 부위의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뇌의 아주 원초적인 부분부터 많이 발달한 부분까지가 모두 조금씩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ADHD는 그러니까 있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은 뇌의 어떤 이치에 한데도 불구하고 잘 된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전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드네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잘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회적인 의미에서 잘 된 거,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둘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ADHD만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수월하겠죠. 어떤 국한된 영역의 문제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도 조금 더 많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에서 보면 산만한 아이, 뭐 자세가 바르지 않은 아이, 급한 아이, 뭐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뛰어다니는 아이,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주의 전환이 빠르고 창의적이고 많은 일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되어 있다면 그 장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뭐 미술 치료, 네네. 음악 치료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었고 네. 뭐 운동 치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르몬 조절하는 부분도 들어갈 것 같고 심리적인 것도 들어갈 것 같고 로봇 오히려 정말 스펙트럼이 네. 이 다양한 방법이 네. 퍼즐처럼 맞습니다. 엮어져야 되지 네,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든다면 네. 오히려 그 부분에서 산업 경쟁력이 더 높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게 관점에서 단순하게 보시면, 이게 약물 네, 치료가 네, 될 수가 없는 네, 영역이기 네, 때문에 그 영역을 어떻게 이제 네. 조합하고 네. 어떻게 만나고 맞습니다. 어떻게 맞춤형을 네.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오히려 그리고 근데 사실 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런 증상을 느끼잖아요. 어른인 저도 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좀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네. 싶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딸아들을 키우면서 어려웠던 게 아들들이 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딸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남자들하고 소통을 할 것인지 남자는 남자끼리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런 영역에도 이런 연구가 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네. 아이뿐만이 네, 아니라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맞습니다. 네. 이쪽에 산업의 그 폭발력이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성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다 사회성 장애를 겪거든요. 낯선 데 간다거나 정말 거북한 사람들과 있다거나 이제 청소년들하고 일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분명히 아닌데 뭔가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는 타인에게 맞춰서 의사소통을 하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청소년하고 성인들의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치료진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 친구들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 학교, 일반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예의 바른 대화고 어떻게 하는 게 이메일 쓰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게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좋은 방법이 그게 뭐 심리적인 거든 행동적인 거든 약물이든 개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사회성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 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에서 어떤 역치를 넘어가면 이게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어떤 이런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시는 그런 학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는 자폐 스펙트럼적인 특성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AI나 이런 감정 로봇이 네. 들어가서 훨씬 더 치료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앱을 개발하신 건가요? 그렇죠. 앱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고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이 로봇처럼 행동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 눈 맞춤 또는 감정 읽기, 표정 읽기 이런 거를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좀 이거를 파급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저희가 그 게임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답을 골라내면 게임처럼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레벨업도 할 수 있고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진 아이들도 게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활용해서 이걸 가르치면 어떨까? 그런데 착안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룩앤미라고 룩앤미입니다. 알고 네네. 있는데요. 네. 이거 그러면 뭐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드로이드에서만 됩니다. 네. 제가 직접 이제 다운받아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임프루브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지금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저 보면 공룡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저는 딴 아이템들도 개발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다변하게 하면 그 자폐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접근하고 뭘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뭐 힘드시겠지만 좀 더 많은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학과 의학의 컬래버레이션이 그 소셜 로봇이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산업과 의학의 컬래버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뭔가 전망이 있다는 확신을 좀 이렇게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여기서 어떤 가치를,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길게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좀 여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구라는 거는 굉장히 지속성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그 8호 같은 경우에 2009년에 미 FDA에서 신경치료용 의료기기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보면은 한 거의 20년 넘게 계속 연구해왔고 8 버전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보완해가고 개선해나가고 그러려면은 뭔가 단단한 뒤에서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 연구자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 게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한 10년 이상을 보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분야의 연구만 딱 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연구의 분야나 몫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모든 게 호흡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연구비도 뭐 3년, 길어야 5년. 사실은 3년이나 5년이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어떤 과학적인 산물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초 연구를 네. 많이 강화시켜야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우리가 네.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호흡이 짧게 너무 짧은 것처럼 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습니다. 네. 기초가 가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박사님의 연구 과제라든지 그리고 소망이 네.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소망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큰 흐름은 우선은 유전자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과 성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이제 큰 줄기인데 이렇게 넓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아주 일부의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라도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를 좀 내놓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 있는 뭔가 치료제의 타겟이나 최소한 치료제의 표적 물질이나 아니면은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생물학적인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연구에 제가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혜경 박사님께서도 오늘 굉장히 깊이 있게 참여하셨는데 오늘 녹화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로봇과 어떤 인간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의 그 어떤 그 헬스케어 자체도 개인 맞춤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분야,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물론 산업용 무슨 뭐 이렇게 큰 로봇 시장을 못 갖고 있긴 하지만 5대 로봇 강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유 박사님 같은 또 이런 이 정신 과나 이런 쪽에 연구하시는 선생님하고 또 이런 로봇 하시는 분하고 또 다른 뭐 동물 실험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그 소셜 로봇이 됐든 아니면 정신건강 쪽의 분야에서 정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이 어려운 아픈 병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고 상호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성을 같이 본다라는 점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결국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이게 연결과 복합적인 것이 되어서 그럼 저 스스로는 나부터 빅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저의 그 정신 이 현상을 쭉 누적하다 보면 제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강한가 이런 걸 알게 되고 상대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가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융합 연구에 큰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분야를 연구해 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공학적인 거, 인문, 사회 모든 부분이 통틀어서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오태광 박사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인터넷을 찾으면서 나도 어렸을 때 자폐증도 있었고 또 ADHD 증상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마 소소하게 작게는 전부 다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과감히 오픈하고 그다음에 여기 뛰어들고 또 인터넷 그런 데 드시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또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치료하거나 또는 적어도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식이 발전하면 풀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희망을 놓지 말고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모든 뭐 치료나 인식 개선이나 원인을 밝히거나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쌓여야 되고요. 지식 기반이 쌓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그 친구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유전자는 어떻게 생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구라는 게 이렇게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화하는 거. 연구라는 거는 지식을 서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부모님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조금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고 연구에 열심히 참여하라. 연구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서 무슨 결과를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말 좀 궁금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자격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궁금해하시면 누구든 그걸 나눠드릴 거고 너무 기쁘게 공유할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불구를 잡아주셨어요. 이거를 정말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마라톤에 나온 것처럼 네. 이게 뭐 부모의 슬픔이 가족의 슬픔이고 막 그런 거보다도 이제 과학이 풀 수 있는 어떤 문제라고 인식하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엄마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네. 저는 ADHD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자기가 이런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갖다 어떤 극복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연구가 잘 되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류 살아가는 걱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아까 말한 두려워하고 네. 또 밖에 내기는 거 안 가고 그러다 보니 자꾸 격리시키다 보니까 얘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기회를 만들어주면 걔들한테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